며칠 전 이란 국영 언론은 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란은 미국 함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공격한다면 이란은 전면적으로 보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샤히드 드론이 목표물을 타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고였지만 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이 보복을 시작한 것입니다. 화요일 이른 아침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이란 남부 해안에서 약 500마일 떨어진 곳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란의 샤헤드 드론이 어디선가 나타나 함선을 향해 기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드론은 계속 다가왔습니다. 이때 링컨함에서 출격한 F-35 전투기가 드론을 격추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변인 레빗이 전해드립니다. 센트콤은 미군 F-35 전투기가 미 해군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향해 공격적으로 접근하던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격추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날 같은 날 이란의 소형 군함 두 척이 걸프 해역에서 미국 국적 유조선을 위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그 유조선에 승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당신이 아는 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란이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스티브 위트코프가 금요일에 오만이나 터키에서 아라그치 외무장관을 만날 준비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네, 존, 그리고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펜타곤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들은 센트콤이 해당 지역의 미군 인원과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센트콤이 그 이란 드론을 격추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드론은 무인기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링컨 항공모함을 공격적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그 항공모함이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배치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에 관해서는 그는 항상 외교를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물론 양측이 필요합니다. 탱고를 추려면 함께할 의지가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듯이 그것이 바로 대통령과 특별사절 위트코프가 지금 탐색하고 논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사절 위트코프는 이번 주 후반에 이란 측과 대화를 가질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그 일정이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물론 대통령은 항상 다양한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으며 그 안에는 군사력 사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란인들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매우 성공적인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작전은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작년 초 이 일은 지난해 6월 12일 전쟁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이란이 직접 협상을 준비하던 바로 그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평화회담 몇 시간 전에 미 항공모함을 공격한 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닙니다. 회담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드론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드론 사건이 있은 지 몇 시간 후 이란의 경비정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유조선을 납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 어제 다뤘지만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유조선에는 미국 시민들이 탑승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선원 전원이 미국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그 배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면 단순히 선박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질들도 얻게 되는 셈이었을 겁니다. 이슬람 정권의 역사를 알면 이것이 그들의 전형적 수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은 1979년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외교관들을 인질로 잡으면서 사실상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1년이 넘도록 그들을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다시 한번 그런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인을 붙잡아 지렛대를 만들고 더 강한 입장으로 협상에 들어가려 했지만 다행히도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이건 단순한 군사 도발이 아닙니다.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이란은 이미 합의한 사항들에서 갑자기 발을 빼고 있습니다. 악시옷에 따르면 이란은 이제 금요일 협상의 장소와 형식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담은 원래 이스탄불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여러 아랍 및 이슬람 국가들이 참관하도록 초대받았으며 이란도 처음에는 이에 동의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회담을 오만에서 양자회담으로 옮기고 이란과 미국만 참여하길 원하며 다른 나라 참관을 원치 않습니다. 입장도 번복하고 있습니다. 몇 주에 걸쳐 이뤄낸 합의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실무적인 문제만은 아니고 방해 공작처럼 보입니다. 이란 내 누군가는 이 회담이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드론 공격, 유조선 납포, 장소 변경 등 협상을 방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권 내부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서로 다른 파벌들이 주도권을 놓고 싸우고 있다고 답합니다.
이란 대통령의 공개 발언을 보면 그가 협상을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행정부에 미국과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지만 모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 이란 국민을 겨냥해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의 임기 첫날은 이스마일 하니아라는 이란의 공식 초청 손님이 암살된 날과 겹쳤습니다. 미국인은 가자지구 휴전 성립을 위해 대응하지 말라고 했지만 당신은 속았고 이란에도 대응하지 말라 했으나 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순진함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가자와 레바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샤이드 하산 나스랄라가 살해되는 길로 이어졌습니다. 이 관점에서 당신은 그의 피해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당신은 직접 국가안보 최고회의에 전화바에서 대응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하메네이는 협상이 불명예스럽고 비이성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압박으로 이란은 어쨌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 협상은 이란을 속이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6월과 7월에 사망한 수백 명의 이란 민간인, 핵과학자, 군 지휘관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대 환율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을 때조차 하메네이도 하룻밤 사이에 환율을 통합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3,000명 이상의 이란 국민, 이 희생된 그 불시의 책임이 있습니다. 모두가 압니다. 트럼프는 시간을 벌며 무기를 이전하고 정보를 모아 이란이 방심할 순간을 찾고 있습니다. 그의 공격은 하메네이 암살, 군사 인프라에 대한 공격, 그리고 내전이 일어날 만한 조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님, 전쟁에서 이란인의 피가 흐르면 그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슬람 정권 지도자가 살해되어도 그 책임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제게는 이것이 단순한 비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벌어지는 파벌 싸움처럼 보입니다.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이란 시민뿐 아니라 정권 관계자들까지 이란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다른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란 국회의장이 있습니다. 그는 약 한 달 후에 트럼프와 그의 동맹들을 위해 장례 기도를 올릴 것이라고 방금 말했습니다. 그건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이란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협상 중에 미국 대통령 암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고위 안보 관계자가 이란 국영 언론에 이란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슬람 혁명 지도자 오야툴라의 고위 보좌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리 호메이니는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다른 어떤 나라에도 이전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알리 샴코니 제독은 알마야딘 뉴스 네트워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평화적이며 현지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샴코니는 60% 농축 우라늄 이주로 이란을 겨냥한 적의 음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두 번째로는 협상과 대화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른 당사자들이 대가를 제공한다면 60% 농축을 20%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샴코니는 이란이 핵무기 생산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오야툴라 호메이니의 이러한 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종교적 칙령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테헤란이 농축된 핵물질을 제3국으로 이전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알리 보가리는 미국과의 핵 협상에 이러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후 하메네이 자신의 이란은 결코 핵과 미사일 능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실제로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하메네이의 연설에 참석한 사람들에 따르면 그는 그 연설 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요구사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중단할 것. 둘째,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 셋째,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와 같은 대리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 넷째, 반체제 시위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 이제 이 요구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은 실제로 협상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양보할 의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요구사항은 현실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이란은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억제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 전에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만 봐도 또 익명으로 발언하는 이란 관리들의 보도 내용을 봐도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핵 합의에 도달하는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핵 합의가 가능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란은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를 지원할 자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 번째는 실제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협상하고 있는데 협상하는 이란 관리들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협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시위대가 원하는 건 정권이 사라지는 겁니다. 정권이 자신들을 전복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는 데 동의하는 시나리오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스스로 사형 선고에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가능성 있는 건 그들이 미국과 서류상으로 뭔가 합의할 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거리에서 시위대를 총으로 쏘는 탄압을 비공개로 옮길 겁니다. 조용히 체포해서 세계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없는 감옥에서 살해를 저지를 겁니다. 우리는 1월 탄압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을 차단하고 어둠 속에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제는 감옥벽 뒤에서 그 짓을 할 겁니다. 그게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 정권과 합의에 동의한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내부자들이 정권이 공영에 처했음을 알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가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이란 외교관이 정권을 떠나 스위스에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골렘 레자 데리크완입니다. 그는 이란 외무부에서 떠오르는 인물이었습니다.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체코 주재 이란 대사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료들에게 그는 장차 대사직까지 오를 수 있는 경력 외교관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또 다른 이란 외교관이 유엔을 떠나 스위스에서 망명을 신청한 사건 이후 그도 지금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이란의 정치적 불안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다고 믿는 나라로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란 정권이 증오하는 서방 국가로 이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권의 일원이자 공개적으로 서방을 비난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가족과 자신들의 안전을 찾아야 할 때가 되면 그들은 서방으로 갑니다. 러시아에서도 같은 모습을 볼 수 있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지금 이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위선자입니다.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은 사람이 다치지 않거나 러시아 군인이 다치지 않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유튜브는 보통 저희 영상을 수익 창출 제한하거나 제한을 겁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만 유튜브에 따르면 전쟁 관련 영상 4개가 수익 창출이 제한되었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이나 심지어 전선에서 촬영된 영상조차 광고주에게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영상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고 이것이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고 살아남으려 애쓰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체 플랫폼 비즈니스 베이직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직접 만들어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드론 공격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최전선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으며 러시아 공군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사이트에 광고도 전혀 게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광고 주불만으로 자율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광고가 아닌 여러분의 후원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시청하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 Insider 덕스임에 가입해주세요. 설명란 링크를 클릭하거나 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해 가입하시면 업로드된 모든 콘텐츠와 앞으로 올라올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입이 저희 취재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